보위부 밀정 강요당한 여인 압록강 총격전속 탈북. 17일 메콩강 지옥의 여정. 1995년 6월 14일 오후 2시 중강군 보위부 건물 앞에 선 32살의 김영희. 그녀는 그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색 시멘트 건물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음산했습니다. 창문마다 쇠창살이 쳐져 있었고 입구에는 총을 든 보위원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영희 동무 들어가시오. 입구에서 보위부 요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양쪽 벽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걸려 있고 어디선가 신음소리와 비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게 신문실에서 나는 소리인가. 영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3층 끝에 사무실 앞 문패에는 보위부장 최철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동무 들어오시오. 방 안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앉으시오. 최철수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김영희 동무의 이력을 내가 다 알고 있소. 중강 제1고등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에 김일성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지. 졸업 후에는 중강군 인민위원회에서 일했고 당에서도 모범당원으로 3번이나 표창을 받았소. 최철수는 영희의 이력서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남편 박민철은 김책공업종합대학 출신이고 현재 중강군 기계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있소. 성분도 깨끗하고 출신도 좋소. 그런데 최철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영희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런 동무에게 이제 중요한 임무를 맡기려고 하오. 동무는 어렸을 때부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특별한 배려를 받았소. 김일성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고 지금까지 당에서 얼마나 많은 신임을 받았소? 영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아왔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당에 보답할 시간이요. 위대한 장군님의 성군혁명 위협을 받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내부의 적들을 철저히 색출해야 하오. 동무가 그 일을 해야 하오. 최철수는 책상 서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적힌 내용은 영희의 운명을 바꿀 무시무시한 것들이었습니다. 읽는 영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비밀엄수 서약서, 정보 제공, 협력자, 위반 시 정치범 수용소 직행, 그리고 구체적인 임무 내용들, 반당 반영 명분자 색출, 사상 동향 보고, 주민 감시 및 정보 수집. 마지막 문장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이 내용을 가족, 친척, 친구, 배우자, 그 누구에게도 말하는 즉시 처벌하며 해당 가족도 연자제로 처벌한다. 사인하겠습니다. 영희는 손이 너무 떨려서 김영희라는 세 글자가 삐뚤삐뚤하게 적혔습니다. 좋소. 이제부터 동무는 우리 보위부의 협력자요. 동무의 암호명은 매화요. 앞으로 보고할 때는 이 암호명을 사용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보위부에 와서 보고하시오. 보고 날짜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요. 정확히 시간을 지키시오. 내 서명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영희 등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뒤를 밟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저녁 6시였습니다. 남편 박민철이 공장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 얼굴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인민위원회 일이 좀 많아서. 영희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면 남편도 자신도 온 가족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 민철 곁에 누워서도 영희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약서에 적힌 그 무시무시한 문장들, 정치범 수용소, 연자제 처형 북한에서는 부부 사이에도 비밀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남으려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배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흘 후 월요일 오전 보이부 지도원 정만수가 영희를 불렀습니다. 매화 동무 첫 임무를 주겠소. 아주 쉬운 일이요. 정만수의 눈은 뱀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최근에 북송된 탈북자 할머니가 있소. 이순자라는 67세 노인이요. 이 할머니를 잘 감시하고 중국에서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방송을 들었는지, 어떤 책을 봤는지, 한국 사람을 만났는지 모두 알아내시오. 영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할머니는 특별히 위험한 인물이요. 1996년에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최근에 붙잡혀왔는데 중국에서 2년이나 있었소. 그 긴 시간 동안 분명히 적대 세력과 접촉했을 거요. 우리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오. 정만수가 영희에게 사진 한 장을 건넸습니다. 작고 마른 할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를 동무 옆에서 일시키고 심부름 시킬 테니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모두 보고하시오. 일주일에 2번. 정확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리고 이것. 정만수는 작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공책에 할머니가 한 말을 날짜와 시간과 함께 자세히 기록하시오. 누가 뭐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했는지, 어떤 표정이었는지, 주저하지는 않았는지 모두 적으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화 동무 한 가지 더. 이 일은 실패가 허용되지 않소. 만약 제대로 못하면 동무도 함께 수용소 가는 수가 있소. 알겠소? 네. 다음 날부터 영희의 지옥 같은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작고 마른 체구에 이가 하나도 없고 키는 150cm도 안 되어 보였고 몸무게도 40kg이 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옷은 누더기처럼 해졌고 신발은 밑창이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비참했습니다. 남편은 옛날에 자강도의 한 마을 진료소장을 하다가 1980년대에 남조선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처형당했습니다. 혼자 남은 할머니는 아들과 딸을 키우며 힘겹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1996년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먹을 것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아들과 딸은 먼저 중국으로 넘어갔고 할머니도 결국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압록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에고, 영희 동무 이 일 좀 도와주겠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등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고 거칠었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희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인민위원회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채소를 다듬는 일을 했습니다. 영희는 식당 관리 일을 맡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할머니 옆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중국은 어떻던가요? 할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고 멀리를 바라봤습니다. 글쎄 여기보다는 살만하더라. 밥은 먹을 수 있었어. 많이 좋던가요? 그래, 조선족 친척 집에 있었는데 쌀밥도 먹고 고기도 가끔 먹었지. 여기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아들, 딸이 보고 싶어. 지금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영희는 그날 밤 공책에 할머니의 말을 빼곡하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첫 번째 보고 날인 수요일 저녁 영희는 보이부 뒷산 사과나무 밭에서 정만수를 만났습니다. 비밀 보고는 항상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래, 무엇을 알아냈소? 저 할머니가 중국이 여기보다 잘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이 보고 싶다고 그것뿐이요? 남조선 방송은? 성경책은? 한국 사람은 만났소? 아직 그런 얘기는 쯧쯧. 매와 동무 겨우 며칠 일했다고 그게 전부요? 제대로 못하면 동무도 위험하오. 알겠소? 정만수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캐네시오 중국 어디에 살았는지, 누구 집에 있었는지,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지, 특히 한국 사람이나 선교사, 인권운동가 같은 놈들을 만났는지 반드시 알아내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틀 후 영희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중국에서 혹시 라디오 같은 거 들으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거 안 들었어. 그냥 친척 집에서 밥만 얻어먹고 살았지. 라디오 같은 건 무섭잖아 하지만 영희는 할머니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 아들, 딸은 중국 어디에 사셨어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냥 연변 쪽이라고만 했지. 할머니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남편 민철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순수하고 불쌍한 할머니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자신이 너무나 비열하고 더럽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하지만 영희는 계속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주가 되었을 때 정만수는 더 구체적인 질문 목록을 주었습니다. 이번엔 정확하게 알아오시오. 중국에서 자유조선 방송 들었는지, 한국의 소리 방송 들었는지, 한국 드라마 봤는지, 교회 갔는지, 남한 사람 만났는지 하나하나 다 체크하시오. 영희는 종이를 받아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할머니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런 질문들의 하나라도 그렇다고 대답하면 할머니는 끝장이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가 갑자기 아프다며 신음했습니다. 에고, 가슴이 너무 아파. 아들, 딸이 보고 싶어 미치겠어. 밤에 꿈에 자꾸 나타나. 할머니는 작은 방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영희는 부엌에서 미음을 쑤어 할머니께 떠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떨리면서 숟가락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영희, 당신 같은 착한 사람이 어디 있겠나.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할머니의 손이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을 감시하는 밀정인 줄도 모르고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려는 보위부의 앞잡이인 줄도 모르고 영희는 화장실로 뛰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할머니, 중국에서 혹시 북한 사람들한테 보내는 방송 같은 거 들으셨어요? 미움을 다 드신 후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위부에서 시킨 질문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표정에는 두려움과 경계심이 역력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영희 동문아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살았다고. 영희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사과나무 밭에서 정만수를 만난 영희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뭐라고? 일주일이나 있었는데 그것밖에 못 알아냈어? 정만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할머니가 아파서, 그리고 제가 물어보니까 경계를 하는 것 같아서. 경계를 한다고? 그럼 더 의심스러운 거 아니오? 그 순간 정만수의 발길질이 영희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영희는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쓸모없는 것.
이렇게 단순한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협력자요. 정만수는 계속해서 영희를 발로 찼습니다. 옆구리, 등, 다리 어디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영희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입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못하면 당신도 수용소 간다는 거 알지? 이번 주 안에 확실한 정보 가져오시오 안. 그러면 이번 일이 새나가면 당신 남편도 같이 끌려간다 알았소? 정만수는 땅에 침을 뱉고 가버렸습니다. 영희는 한참 동안 바닥에 엎드린 채 울었습니다. 옆구리가 너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옷으로 가린 멍 자국을 보며 혼자 또 울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저녁을 먹다가 민철이 물었습니다. 영희가 자꾸 옆구리를 손으로 감싸는 것을 눈치챈 것입니다. 응, 괜찮아. 그냥 일하다가 부딪혔어. 조심해야지. 아파 보이는데 괜찮아. 영희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지만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더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 이제 처리해야겠소. 수요일. 보고 시간. 정만수의 말에 영희는 얼어붙었습니다. 처리요? 증거가 충분하오. 다른 협력자로부터 정보가 들어왔소. 중국에서 반동방송을 들었고 남조선 사람을 만났고 심지어 교회에도 갔다는 정보가 있소. 이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소. 하지만 할머니는 그냥 배고파서 중국에 갔다가 닥치시오. 동무도 같이 가고 싶소? 정만수가 영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동무가 제대로 못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얻었소. 동무는 쓸모가 없소. 영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할머니를 체포할 예정이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아내시오. 중국에 있는 아들, 딸의 정확한 주소요. 그것만 알아내면 동무의 임무는 끝이오. 아들, 딸까지요? 그렇도 가족 전체를 북송시켜야 하오. 그래야 완전히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영희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뿐만 아니라 아들, 딸까지 가족 전체를 파멸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사람인가, 짐승인가? 아니, 짐승보다 못한 존재인가? 영희의 머릿속에서 양심과 생존 본능이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를 살려야 한다고. 더 이상 보이부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없다고. 할머니, 저 좀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점심시간 영희는 주위를 살피며 할머니를 식당 뒤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 도망가셔야 해요. 빨리요. 뭐라고?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영희를 쳐다봤습니다. 보이부에서 할머니를 이번 주 금요일에 체포할 거예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있는 아들, 딸까지 찾아서 북송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가족 전체가. 영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세상에, 그럼 어떡하지? 내 자식들까지. 할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늘 밤에 도망가세요. 저는 보이부 협력자예요. 할머니를 감시하라고 시켰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영희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차라리 제가 수용소에 가더라도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영희를 일으켰습니다. 영희, 동무 고맙네. 정말 고맙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밤 11시쯤 경비가 교대해요. 그때 압록강 쪽으로 가세요. 제가 뒤를 봐드릴게요. 알았네. 자네도 조심하고. 할머니, 중국 가시면 아들, 딸한테
말씀하세요. 절대 이쪽으로 다시 오면 안 된다고 북한이 찾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알았네. 알았어. 그날 밤 11시 30분 할머니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보이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순자가 도망쳤다. 당장 찾아라. 정만수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영희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습니다. 김영희 동무, 혹시 동무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제 저녁까지 할머니를 봤는데 밤에 도망간 줄은 정말이겠지? 정만수가 영희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영희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며칠 동안 숙박 검열이 이어졌습니다. 온 동네를 샅샅이 뒤졌지만 할머니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군인들과 보이부 요원들이 집집마다 들이닥쳐 뒤졌습니다. 할머니, 제발 무사하세요, 제발. 하지만 영희 자신도 이제 위험해졌습니다. 보이부는 영희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영희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영희의 남편 민철에게도 감시가 붙었다는 것입니다. 민철의 제일 친한 친구인 강철호가 보이부의 협력자가 되어 민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철아, 요즘 내 아내가 좀 이상하지 않아? 어느 날 강철호가 민철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상하다니?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 일이 좀 많아서 그런가 보지. 민철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강철호는 계속 민철의 가정 상황을 캐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사실은요. 영희는 울면서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보이부 밀정이 된 것, 할머니를 감시한 것, 할머니를 도망시킨 것,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감시받고 있다는 것까지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철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우리도 위험해. 그리고 당신 친구 철호가 보이부 협력자래. 당신을 감시하고 있대. 철호가 그 자식이? 민철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뭐야. 친구도 못 믿고 가족도 의심하고 부부는 서로를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민철의 대학 동기인 김성호가 몰래 전해준 정보였습니다. 민철아, 조심해. 내가 우연히 들었는데 보이부에서 내 아내 때문에 너를 정치범 수용소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대. 연자제로. 민철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영희에게 말하자 영희도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당신까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이 나라가 잘못된 거야. 이 나라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이 지옥 같은 나라가 문제야. 민철도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주먹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탈북하기로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 우리 떠나요. 이 지옥 같은 땅에서 더 이상 여기서는 못 살겠어요. 그래, 떠나자. 살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부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탈북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감시가 붙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돈은? 경로는? 준비물은? 민철이 밤새 고민한 끝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약초를 캐러 간다고 하자 양강도 해상까지 가서 약초를 팔고 온다고 하면 보름 정도는 집을 비워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래, 좋은 생각이야. 5월이니까 산삼 캐러 간다고 하면 되겠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는 옷 몇 벌, 마른 옥수수떡, 두부, 소금, 성냥 등 많이 가지고 가면
의심받을 수 있어서 최소한만 챙겼습니다. 며칠 후 1998년 5월 15일 금요일 새벽 4시 영희와 민철은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 약초 캐서 해산에 가서 팔고 올게요. 보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 조심해라. 길 조심하고 뱀 조심하고 산삼 많이 캐와라. 시어머니는 두부 반찬과 옥수수떡을 배낭에 넣어 주었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배낭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와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 잘 계세요. 건강하세요. 그래. 너희도 조심하고.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 채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산으로 올라간 부부는 낮 동안은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해가 지자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길을 걷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국경 경비대가 수시로 순찰을 돌았고 보위부 요원들이 곳곳에 매복해 있었고 때로는 산짐승도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국경 초소에 도착했을 때 영희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초소는 다리 위에 있었습니다. 다리를 건너려면 초소를 통과해야 하는데 그러면 신분증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초소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군인 2명이 보였습니다. 여보, 저기 아래로 가요. 민철이 속삭였습니다. 5월이었지만 물은 여전히 차갑고 빠르게 흘렀습니다. 산에서 녹은 눈이 강으로 흘러내려 물이 꽤 많았습니다. 조심해. 돌이 미끄러워. 민철이 앞서가며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속을 걸어 강을 건너는 것은 악몽 같았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고 발밑에 돌들은 이끼가 끼어 미끄러웠습니다. 물살이 새서 몸이 자꾸 떠내려갈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영희가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질 뻔했는데 민철이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꽉 잡아. 절대 놓치지 마. 고마워요. 무서워. 괜찮아. 내가 있잖아. 조금만 더 가면 돼. 겨우 강을 건너 반대편 길로 올라왔을 때 두 사람은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5월의 밤바람에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빨리 걸어야 해. 춥지? 괜찮아요. 가요. 빨리 가야 해요. 두 번째 초소는 양강도 신파 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초소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산길로 돌아가려면 하루가 더 걸렸고 그러면 체력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가시오? 초소의 군인이 물었습니다. 젊은 군인이었습니다. 함흥에 가는 길입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증명서를 받을 틈도 없이 급히 가는 길입니다.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군인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두 사람을 훑어봤습니다. 손전등으로 얼굴을 비추고 배낭도 살펴봤습니다. 증명서도 없이? 네, 정말 급해서요. 마지막으로 어머니 얼굴이라도 봐야 해서 제발 좀 봐주십시오. 영희는 눈물까지 짜냈습니다. 군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배낭 속을 뒤지더니 두부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두부네. 내 어머니 제사에 올릴 거예요. 군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오. 우리 집이 성천구역 통남동인데 거기 가는 길에 편지 하나만 전해줄 수 있겠소? 우리 어머니한테. 영희와 민철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거짓말이 탄로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초소를 통과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군인은 작은 종이 쪽지를 접어서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두부 한 모를 손에 들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져가도 되겠소? 나도 오랜만에 두부가 먹고 싶어서. 네. 가져가세요. 고맙소. 빨리 가시오. 조심해서. 두 사람은 황급히 초소를 빠져나왔습니다. 한참을 걷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살았다. 진짜 살았어. 정말 아슬아슬했어. 심장이 터질 뻔했어. 하지만 진짜 위기는 세 번째 초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압록강 바로 옆산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갑자기 군인 한 명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숨어서 담배를 피우다가 나온 것 같았습니다. 설아. 영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군인이 총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40대 정도로 보였고 얼굴이 험악했습니다. 신분증 내시오. 민철이 먼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영희도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신분증을 떨어뜨렸습니다. 군인은 손전등으로 신분증을 비춰봤습니다. 중강에서 왔소? 여기는 무슨 일로? 약초를 캐서 해산에 가서 팔려고 가는 길입니다. 약초? 지금 시기에 약초는 가을에 캐는 거 아니오? 군인의 목소리가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 그게 산삼을 캐러 가는 겁니다. 6월 전에 캐야 싱싱해서. 민철이 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산삼? 산삼은 허가증이 있어야 하는데 허가증은 있소? 저 그게. 민철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영희는 옆에서 식은 땀을 흘렸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영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무, 우리 좀 살려주시오. 집에 애가 둘이나 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 산삼이라도 캐서 팔아야 애들이 굶지 않소. 제발 좀 봐주시오. 영희는 군인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군인은 당황했습니다. 그만 일어나시오. 제발이오. 우리 애들이 열흘째 제대로 밥을 못 먹었소. 큰애는 8살, 작은애는 5살인데 매일 배고프다고 우는 것만 봐야 하오. 동무도 자식이 있으면 이 마음을 알 거요. 영희의 애절한 호소에 군인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에이, 알았소. 빨리 가시오. 하지만 다음부터는 허가증을 받고 다니시오. 여기서 걸리면 큰일 나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동무도 건강하시오. 영희와 민철은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하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참을 걷고 나서야 영희는 주저앉았습니다. 휴,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 하지만 가장 큰 고비는 마지막 초소, 해산시 광문 초소였습니다. 초소 앞에는 군인들이 여럿 있었고 오가는 사람들의 짐을 일일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호루라기 소리가 요란했고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탈북자 단속이 심한 시기였습니다. 어떡하지? 저기는 못 피할 것 같은데 사람도 너무 많고. 민철이 초조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마침 나무 구루마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가 보였습니다. 나무를 가득 실은 구루마였습니다. 여보, 저 할아버지한테 가보자. 영희가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가 짐을 밀어드릴 테니 함께 초소를 지나가면 안 될까요? 저희가 증명서가 없어서. 할아버지는 잠시 영희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탈북하려고 가는 거지? 할아버지의 말에 영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닙니다. 됐네. 나도 젊었을 때 남쪽으로 가려다 실패한 적이 있어. 그러시오. 힘들게 끄는 것보다는 낫지. 하지만 조심하시오. 저군인들 눈이 독수리야.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영희와 민철은 구루마 뒤에 붙어 섰습니다. 영희는 구루마의 왼쪽 모서리를, 민철은 오른쪽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깊이 숙이고 초소 앞을 지나갔습니다. 저기 서라. 뒤에서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못 들은 척하고 계속 구루마를 밀었습니다. 저기 서라니까. 군인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영희와 민철의 등을 비췄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영희는 온 힘을 다해 구루마를 밀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할아버지. 이 나무가 얼마나 무거운 거요. 영희가 일부러 큰 소리로 신음했습니다. 그러게 산에서 이틀이나 걸려서 배워온 건데 할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한참 후 군인이 더 이상 부르지 않았습니다. 해진 배낭을 메고 힘겹게 미는 모습이 불쌍해 보였던 걸까요? 아니면 할아버지를 알아본 걸까요? 초소를 벗어나자 영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별 말씀을. 조심해서 가시오. 강 건널 때 특히 조심하시오. 물이 차가워 해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이제부터는 조국 배신자, 민족 반역자가 되는 거야. 붙잡히면 총살이야. 민철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살기 위해 선택한 거잖아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요. 영희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해산역 앞 콩밭에 숨어 하루를 보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해가 지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원 쪽으로 걸어가 압록강이 보이는 곳까지 갔습니다. 작은 떨기나무 밑에 숨어서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혀가 부어올랐습니다. 1998년 5월 18일 월요일 밤 11시 드디어 압록강을 건널 시간이 왔습니다. 여보, 준비됐어? 응, 가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압록강으로 내려갔습니다. 5월의 압록강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물이 허벅지까지 차올랐습니다. 물살이 새서 자칫하면 떠내려갈 것 같았습니다. 강폭은 약 100m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조심해. 여기 돌이 미끄러워. 민철이 영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강을 건넜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갑자기 북한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비쳤습니다. 저기 누구냐? 서라. 경비대의 목소리였습니다. 엎드려. 민철이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물속에 몸을 낮췄습니다. 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탕,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알이 물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으악. 영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괜찮아? 응. 다리를 다쳤어. 영희의 종아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총알이 스치고 간 것입니다.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절대 포기하지 마. 민철이 영희를 부축하며 강을 건넜습니다. 총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드디어 건넜어. 우리 살았어. 우리. 정말 살았어. 자유야. 이게 자유야.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영희의 다리에서 계속 피가 흘렀습니다. 이거 빨리 지혈해야 해. 출혈이 심하면 큰일 나. 민철이 자신의 옷을 찢어 영희의 다리를 동염했습니다. 하지만 피가 계속 스며 나왔습니다. 아파? 괜찮아. 참을 만해. 가야 해.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렇게 두 사람은 중국 만강을 향해 절뚝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만강, 송장어, 이도백화, 안도 끝없는 여정이 계속되었습니다. 길에서 만난 조선족들은 대부분 냉정했습니다. 여기 탈북자들이요. 돈 있어? 없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가시오. 우리도 먹고 살기 바빠서 남 도와줄 여유 없어. 공안에 신고당하면 우리도 벌금 물어야 하오. 어떤 사람들은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돈 내놓지 않으면 공안에 신고하겠소. 탈북자 신고하면 포상금 나오거든.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돈 없습니다.
영희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럼 몸으로 갚으시오. 여자는 내 식당에서 일하고 남자는 건설장에서 일하시오. 신고 안 하는 대신 일을 하는 거요. 네, 네,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조선족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이틀 후 새벽에 공안에 신고했고 영희와 민철은 급히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굶으며 도망다니다가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2001년. 어느 날 영희는 라디오에서 운명을 바꿀 방송을 들었습니다. 중국 내 탈북자 여러분, 제3국 공간에 진입하면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의 신동철 목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원인 장외이밍이라는 사람이 연변과학기술대학의 새로운 관리자가 부임했습니다. 그는 탈북자 색출에 열심이었습니다. 최근 이 대학에 탈북자들이 숨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직원 회의에서 장외이밍이 말했습니다. 특히 식당과 관리부에 탈북자가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 모든 직원의 신분증을 재확인하겠습니다. 영희와 민철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중국 신분증은 가짜였습니다. 조선족에게 5천 위안을 주고 산 위조 신분증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공안이 와서 직접 확인할 예정입니다. 모든 직원은 신분증과 호적 등본을 준비하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영희와 민철은 절망했습니다. 어떻게 일주일 후면 우리 신분이 탈로나 도망가야 해. 지금 당장 하지만 어디로? 한국으로 가자. 더 이상 중국에 있으면 안 돼. 그날 밤 두 사람은 몰래 짐을 쌌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 8천 위안이 전부였습니다. 새벽 3시 조용히 기숙사를 빠져나왔습니다. 부부는 대학 정문을 빠져나가 거리로 뛰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연길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천진행 기차표 2장 주세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영희가 위조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매표원이 신분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너무 오래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요? 아, 그게 최근에 재발급받아서요.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볼게요. 매표원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가자. 민철이 영희의 손을 잡고 역 밖으로 뛰었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매표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두 사람은 뛰었습니다. 결국 기차를 탈 수 없었습니다. 버스로 가기로 했습니다. 장거리 버스를 타고 천진으로, 천진에서 상해로, 상해에서 곤명으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2003년 당신은 사스병이 중국을 휩쓸던 때였습니다. 게다가 이라크 전쟁으로 단속이 매우 심했습니다. 신분증 검사. 공안이 버스에 올라왔습니다. 영희와 민철은 화장실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여기 누구 있소? 공안이 화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배탈이 나서 잠깐만요. 영희가 급히 대답했습니다. 일부러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빨리 나오시오. 네, 금방 나갑니다. 영희는 계속 신음했습니다. 사수 때문에 공안도 가까이 오기를 꺼려했습니다. 빨리 나오시오. 신분증 확인해야 하오. 네, 잠깐만요. 10분쯤 지나서 공안이 포기하고 갔습니다. 사수 때문에 화장실에 오래 있는 사람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곤명에 도착해서 이제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손바닥만 한 지도를 들고 라오즈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걷고 또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국경을 넘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아, 이런. 지갑이 없어. 배낭을 다 뒤졌지만 지갑이 없었습니다. 8천 위안이 든 지갑이었습니다. 어떻게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두 사람은
망연자실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오스에 들어서서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물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메콩강 물을 마셨습니다. 갈색 빛깔의 강물, 무슨 맛인지도 모를 물을 마셨습니다. 밥 대신 갈대를 씹어 삼켰습니다. 칡줄기를 뜯어 먹었습니다. 나무 껍질도 벗겨 먹었습니다. 신발이 다 떨어졌습니다. 맨발로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났습니다. 가시에 찔렸습니다. 물집이 잡히고 터졌습니다. 아, 아파. 더 이상 못 가겠어. 영희는 울면서 걸었습니다. 민철이 칡줄기를 뜯어서 영희의 발에 감아줬습니다. 조금만 참아, 우리 꼭 살아서 한국에 가자. 거기 가면 병원도 있고 약도 있어. 조금만 참자. 응, 가자. 꼭 가자. 하루는 목이 너무 말라서 물소가 먹는 물웅덩이의 물을 마셨습니다. 입안에서 모래가 씹혔습니다. 비린내가 났습니다. 논두렁을 지나갈 때는 논에 고인 물을 마셨습니다. 화학비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마셨습니다.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거지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저것들 봐라. 거지네 더럽게 생겼네. 저리 가. 우리 가게 앞에서 꺼져. 아이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등에 돌이 맞았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민철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며칠 후 라오스 군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부부는 심하게 맞았습니다. 민철은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숨 쉴 때마다 극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영희는 왼쪽 눈이 부어올라 거의 안 보였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영희는 피를 흘리며 빌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도망쳤습니다. 이번에는 숲속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열대 밀림이었습니다. 40도가 넘는 더위, 뱀과 독충, 가시덤불. 영희는 발에 감았던 칡줄기가 더위에 북북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발자국도 못 가서 끊어졌습니다. 아, 더 이상 못 가겠어. 여기서 죽을래. 영희가 주저앉았습니다. 일어나. 일어나야 해. 조금만 더. 한국까지 조금만 더. 민철이 영희를 일으켰습니다. 안 돼. 너무 힘들어. 나 여기서 죽을래. 당신이나 가. 안 돼.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할머니도 구하고 보이부도 피하고 압록강도 건너고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어. 한국까지 가야 해. 꼭 가야 해. 민철이 영희를 업었습니다. 자신도 갈비뼈가 부러져 만신창이인데 영희를 업고 걸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저게 뭐야? 달빛이야. 저기 강이 있나 봐. 민철이 빛을 따라갔습니다. 정말 강이 있었습니다. 메콩강이었습니다. 물이다. 물. 드디어 물이야. 두 사람은 기어서 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마시는 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가에서 잤습니다. 모기가 온몸을 물어뜯었지만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계속 걸었습니다. 17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드디어 라오스 후이산에 도착했습니다. 태국 국경 도시였습니다. 여보, 저기가 태국이야. 메콩강만 건너면 응,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하지만 메콩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건너가지? 민철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배가 몇 척 메어 있었습니다. 저 배를 타자. 하지만 주인이 지금 선택의 여지가 없어. 가자. 두 사람은 배 한 척에 올라탔습니다. 노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저어야 해. 민철이 손으로 물을 저었습니다. 영희도 손으로 물을 저었습니다. 메콩강은 넓었습니다. 물살이 새서 배가 자꾸 떠내려갔습니다. 더 세게 저어야 해.
힘들어 손에서 피가 나 2시간을 저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저었습니다. 드디어 태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2사람은 배에서 내려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우리 해냈어. 정말 해냈어. 정말 고생했어. 이제 살았어. 태국에 도착해서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우리 북한에서 온 난민입니다.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태국 경찰은 2사람을 난민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수용소에서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한국으로 갈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드디어 2003년 9월 23일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한국에 가는 거야. 진짜 자유의 나라로. 응, 드디어 5년 만에. 민철도 울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2사람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한국이야. 대한민국이야. 진짜 자유의 땅이야. 우리가 꿈꾸던 곳이야.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를 배웠습니다. 한국어를 다시 배웠습니다.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2004년 1월 드디어 사회로 나왔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3평짜리 작은 방이었지만 정부 지원금과 대출로 간신히 얻은 집이었습니다. 여보,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진짜 우리 집. 보이부도 없고 공안도 없고 우리 집. 영희는 빈 방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 열심히 살자. 민철이 영희를 안아줬습니다. 영희는 구로공단의 한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월급은 120만 원이었습니다. 민철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왔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여보, 오늘 월급 받았어. 180만 원. 정말? 우와, 대단해. 나도 120만 원 받았어. 이제 우리도 돈을 벌어. 정말 자유롭게 일하고 돈을 벌어. 누구 눈치도 안 보고. 2사람은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2년 후 영희는 중소기업에 취직했습니다. 합격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희는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북한에서 대학을 나온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경제학 전공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3년 후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민철도 건설회사에 정식으로 입사했습니다. 2사람은 돈을 모아 수원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24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야. 진짜 우리 집. 우리 소유의 집. 영희는 아파트 열쇠를 쥐고 울었습니다. 이 모든 게 꿈만 같아. 북한에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 나도 정말 행복해.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행복해. 10년이 흘렀습니다. 2014년 영희는 회사 부장이 되었습니다. 연봉이 7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민철은 건설회사 현장 소장이 되었습니다. 연봉이 8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딸 하나를 입양했습니다. 탈북자 출신. 고아였습니다. 이름을 박지우라고 지었습니다. 자유라는 뜻이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정말 우리 딸 대단하네. 영희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딸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영희와 민철의 고생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2020년 딸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서울대 붙었어요. 정치외교학과요. 정말 축하한다. 우리 딸. 온 가족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지우야, 너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아빠가 못 이룬 꿈을 내가 이루는구나. 엄마,
저 나중에 통일부 공무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찾아볼 거예요. 고맙다, 딸. 2025년 현재 영희는 자신의 회사를 차렸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지만 직원이 20명이나 됩니다.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장사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민철은 건설회사 임원이 되었습니다. 딸 지우는 대학을 졸업하고 통일부에 들어갔습니다. 꿈을 이룬 것입니다. 어느 날 영희는 방송국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탈북자 성공 사례로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터뷰 날 영희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8년에 탈북해서 한국에 온 김영희입니다. 영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이부 밀정이 된 이야기, 할머니를 도망시킨 이야기, 탈북한 이야기, 중국에서 조선족에게 배신당한 이야기, 대학에서 신분이 탄로날 뻔한 이야기, 라오스에서 겪은 고난, 그리고 한국에서의 성공. 북한은 지옥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고 배신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여기는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 소중함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이 평화, 이 풍요로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잊지 마십시오. 북한에는 아직도 2천만 명이 넘는 동포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영희는 수원 아파트 창밖을 내다보니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멀리 왔지? 응, 정말 멀리 왔어. 민철이 영희의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그때 그 압록강을 건널 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줄 알았어? 몰랐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맞아,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순자 할머니도 포기하지 않았기를 바라.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1998년 5월의 그날 압록강을 건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총알이 스쳐 지나가고 물이 차갑고 온몸이 떨리던 그 순간. 하지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건넜습니다. 여보,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못 왔을 거야. 나도 고마워. 우리 함께였기에 여기까지 온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탈북자 김영희의 이야기입니다. 1998년부터 2025년까지 27년간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두려움도, 절망도, 배신도, 폭력도 모두 이겨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향한 열망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의 땅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나라입니다. 북한의 공산 독재는 반드시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한반도 전체에 퍼져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낸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잊지 마십시오. 그들도 우리처럼 자유를 꿈꿉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오늘 이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만세. 감사합니다.